이롭게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문 대통령의 첫 기자간담회 어땠는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인수위도 없이 다음 날 바로 이제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100일이었는데 오늘 첫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지지율 80% 이상 정도 되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통이라는 방점을 오늘도 찍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전 오늘 다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좀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오늘 춘추관에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영빈관에서 했죠. 그러니까 영빈관이 이제 보통 뭐 독립유공자 모찬이나 이런 곳을 하는 곳인데 춘추관에서는 내외신 기자의 300명을 다 수용을 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질의응답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해서 좀 다소 넓은 곳으로 좀 오게 된 거잖아요. 오늘 한 250명 정도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을 그러니까 했어요. 그렇게 기자들의 편의를 봐서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정권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건 산무 기자회견이었죠. 그렇죠. 시나리오도 없었고 질문지도 없었고 그리고 편집도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을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쨌건 대통령이 기자들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좀 허심탄회하게 대답을 하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어느 정도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 주제하고 순서만 정했고 누가 질문할지 어떤 내용을 질문할지는 전혀 정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대통령 긴장되시죠? 뭐 떨리시죠?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기자들이 오히려 더 떠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좀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는 사실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 다 그 질문자를 정해놓고요. 질문도 어떤 걸 할지 다 이렇게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번 때들의 기자회견과는 확연히 다른 거죠. 뭐 다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미 다 보도가 된 겁니다만 각본도 없고 편집도 없고 시나리오도 따로 없는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보였는데 뭐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의 그 답변 자체가 대단히 도식적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이제 판에 박힌 듯한 대답이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오늘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해서 외교 안보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마지막 원전 부분에까지도 여러 현안이 다뤄졌는데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 자신의 소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통령 스스로가 알고 있는 통계 수치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게 과거 대통령과 많이 달랐다라고 느껴지고 오늘 기자회견의 그 제목이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입니다. 아까 우리 백 변호사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기자들이 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있는 거예요. 대의제민주주의가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장관에게 질의하듯이 오늘 이제 언론이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은데 기존에 이제 여러 얘기를 해왔어요 대통령께서. 그리고 특히 이제 그저께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특히 외교 안보 분야 최근에 북미 간의 긴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그대로 다시 이제 강조한 부분들이고 뭐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영빈관 얘기도 좋은 지적이에요. 춘추관에서 항상 해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 이런 걸 깨는 거잖아요. 어쨌든 편의를 돌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적 공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두 분 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합격점을 주셨고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광복절 경축사 내용의 어떤 그 맥락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특히 촛불 정신 그리고 국민 주권 시대. 자, 이 부분이 오늘도 강조가 됐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100일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가 시작됐다. 촛불혁명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자,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가장 중심이 됐다고 해야 될 게 결국 저번 겨울에 있었던 이 촛불 집회였죠. 네. 그러니까 촛불 정신이라는 게 대통령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법 평등하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죠.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그게 어찌 보면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단초가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저번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특권이나 반칙이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전 정권과 확연히 달랐던 건 대통령이 직접 그 현안의 현장에 직접 가고요. 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뭐 세월호 유가족들도 직접 청와대를 불러 소통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좋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복지 분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이제 복지 분야에 관련된 것, 일단 나왔던 정책, 의료보험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나,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그럼 무슨 돈으로 하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늘 뭐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증세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조금 더 저는 이 정부에서 이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좀 솔직해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예.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녹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오늘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서도 이제 제재와 대화 이 기조에 대한 입장은 이제 비슷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불가하다 이 입장 다시 강조를 했고요.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군사 행동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결국 평화적인 해결을 또 강조했습니다. 사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 평화라는 단어가 사실 20번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예. 오늘도 같은 기조예요. 절대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된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동의가 없으면 전쟁이 일으킬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네. 모든 옵션을 한국과 상의한다라는 데 합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런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아무튼 최근에 와서 뭔가 숨 고르게 들어간 것 같아도 여전히 UFG 훈련을 앞두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 긴장이 완전히 뭐 이제 사그러졌다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예. 상황이잖아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또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적어도 외교 안보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절대 전쟁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미국과 중국과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나라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죠. 어쨌든 전쟁이 나게 되면 이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서 미국에 대해서 불편할 정도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얘기를 그저께 경축사에서도 했고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예. 언급을 한 것이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선 확인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낼 의향이 있냐 이런 네. 질문도 사실 나왔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대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조성되면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또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네, 대통령 특사 분위기가 조성되면 이제 고려할 수 있다 네. 얘기하는데 북한이 이렇게 계속 문을 닫고 있어서요. 북한이 문을 닫으면 사실 특사는 의미가 없죠. 지금 뭐 예.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저 집단의 이중적 지위를 분명히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와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 적이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건 같은 민족으로 평화 통일을 이뤄내야 될 또 대화와 타협의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후자를 강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일단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있고 ICBM을 계속 쏘고 있고 지금 북미 간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공허하게 대화만 얘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어찌 보면 문재인 대통령으로 확인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사를 보내는 것도 최소한 이 핵에 관련된 부분을 북한에서 포기를 한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북한이 변화가 있어야 그 다음에 대화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고 대화 단계로 나가야 그 뒤에 이제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사실 야당에서 가장 비판했던 게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자꾸 왜 대화 얘기를 하느냐라는 네. 거였는데 저는 그 대화의 얘기라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서 기인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헌법의 영토 조항이나 평화통일 조항이나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관련된 정신을 한번 확인했다라는 의미로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나중에 언젠가는 대화를 해서 북한과 남한이 어떻게든 뭐 통일로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지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가하지만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는 대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남북 간의 관계이기도 예,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의미를 한 번 더 확인했다. 의지를 한번 그렇죠. 이제 국민들이 설명해 혼란스러워할 수 있는 부분에 예. 대한 것을 네. 좀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이 지금 외교안보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나왔다고 저는 봐요. 레드라인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인식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지금 레드라인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의 탑재가 무기화된 이것은 레드라인이다. 레드라인하고 이미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대단히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대단히 안보 불감증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드라인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 대통령이 다가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 단지 또 하나 중요한 게 북한 화답에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대화를 제의하면 뭐 하느냐, 그쪽이 반응이 없는데라는 입장이잖아요. 비판적 관점에 선 사람들의 얘기는. 물론 일리 있는 비판이라고 좀 봅니다. 워낙 지금 북미 간에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 뭐 우리의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전혀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북한은 북한 나름의 지금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레드라인 관련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남북 관계는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어떤 긴장 국면이 조성됐다고 바로 대화를 닫는다든지 또 좀 유화적인 분위기가 갔다고 너무 대화로 가는 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호흡을 길게 갖고 대화를 계속 제안하고 우리가 기존 베를린 구상의 어떤 기조를 가지고 가되 그러나 북한이 화답을 당장 안 한다고 해서 너무 조급할 필요 없다는 얘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또 하나가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드러났기 때문에 경축사에서 얘기했던 그런 것들의 연장이긴 합니다만 오늘 몇 가지 그런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포인트들을 라고 가진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자, 이 북한 해법과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미국 정부하고 우리가 같이 가고 있다. 이 점을 계속 이제 강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는데 당장 CNN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한 목소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화형과 분노 얘기도 하고 군사적 옵션 얘기도 한다. 그렇죠. 이게 지금 두 목소리가 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이 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분명한 입장을 밝혔죠. 좀 미국 시각은 좀 다르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트럼프는 어쨌든 모든 옵션을 한국과 상의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사실 그런데요. 한국과 미국이 지금 이 북미 간의 관계라든지 한반도 긴장을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물론 미국도 괌도 자신의 영토니까 괌 주변에 만약에 무슨 사격이 주어진다면 그건 자신의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죠. 당연히 미국은. 괌 자체 떨어지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미국이 북한을 타격을 하고 북한은 그게 재래식 무기 이른바 장사정포 이런 것들을 우리 공격하게 된다면요. 뭐 미국과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하고 같이 하지 않고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일단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단 한 명도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 우리 한반도를 보는 이 한반도 긴장을 보는 관점 자체를 우선 여기서 전쟁이 안 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 한미동맹의 균열 공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안전에 관련된 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식을 드러낸 거라고 보고, 그러나 지금 당장 계속 트럼프는 뭐 화염과 분노 얘기하고 또 군사 옵션 장전 얘기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최근에 미 국무와 미 국방장관 또 신문의 기고에서도 대화를 원한다라고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숨 고르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국을 의식할 건 없다. 미국과 인식을 같이 해나가고 동맹을 유지해 나가되 네. 최소한 미국의 국익과 우리 국익이 당장 단기적으로 달 수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이 안보에서 정치 분야 질문으로 넘어가서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이제 인사 관련 질문이었습니다.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뭐 많은 부분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역대 정권 들어서 통틀어서 가장 탕평 인사다, 국민에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인사에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가장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예.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시작을 할 때 인사 관련된 질문을 할 때는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밝혔던 인사 원칙이라는 게 있었죠. 근데 인사 원칙이 사실 무너진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너무 높은 그 인사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나온 인사들이 다들 관련된 문제들이 좀 어느 정도 있었던 예. 거는 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를 먼저 선행을 하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 외에 뭐 이제 우리가 보통 코드 인사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코드 인사가 절대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정 수행에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정권을 끌고 나가는 건 맞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도 높은 점수를 줬던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또 일부 비판받은 인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좀 더 솔직하게 밝히고 예. 어느 정도 사과를 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예. 오늘 저희 YTN 기자는 이제 공정방송에 대한 질문을 네. 했습니다. 이 부분이 공영방송이 가장 참담하게 무너졌다. 이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 또 나왔습니다. 오늘 또 그 얘기도 나왔어요. 장악을 당한 언론에게도 문제가 있다, 책임이 있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이건 굉장히 뼈 아픈 얘기예요. 예. 이건 사실 최근에 어떤 뭐 여기서 다른 방송을 굳이 거론할 건 없습니다만 지금 뭐 지금 제작 중단 들어가고 이랬잖아요. 바로 그렇죠. 옆에 방송국이.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정권마다 이 방송들이 휘둘리는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공영방송들이. 그건 뭐 진보 정권이건 이제 보수 정권이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고 예. 쐐기를 다시 한번 박았고 뭐 기존에 해왔던 얘기긴 합니다. 대신 이러한 것들 제도적 장치로 보장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로 보여요. 이런 것들이 사실 말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확실하게 이 지배구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어떻게 가져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법화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적어도 이런 여러 가지 방송에 관련된 사태에서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거고, 그래서 향후 이런 적어도 방송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권이 바뀌더라도 네. 사실 이 부분은 검찰 개혁과 좀 맞물리는 부분이라고 봐요. 검찰, 언론 개혁, 교육 개혁 이런 것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개혁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권이 누가 되더라, 누가 정권을 획득하더라도 그 정권이 휘둘리지 않는 검찰, 그리고 그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방송, 언론 이런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예. 바로 그런 점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고, 적어도 이 정권은 적어도 방송을 장악하려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번 정권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국민들도 굉장히 불편하게 바라봤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옆에 방송국은 뭐 제작 중단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언론만큼은 정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야 건전한 비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건전한 비판이 있어야 정권도 그 건전한 비판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언론인데 네. 언론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만 대답을 하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정권을 홍보하는 것만큼 저는 죄악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는 반드시 있어야 하나 그게 또 이번 정권에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건 진보 정권이 집권하건 언론은 그냥 중간에서 비판할 건 비판하고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조는 최소한 갖춰야 되는데
그에 걸맞는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사 부분부터 완벽하게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 제도적인 보장, 결국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했다는 건 굉장히 야권의 중요하다고 협조가 있어야 생각합니다. 되는데. 그렇죠. 그 부분이 근데 좀 이 부분은 예. 사실 야권도 협조 안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이 방송, 신문, 언론의 지배구조의 문제거든요. 지배구조를 바꿔줘야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거죠. 개인들을 자꾸 윤리적으로 탓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입법을 통해서건 무엇이든 간에 제도적으로 확고히 해놓으면 적어도 거기 있는 구성원들도 휘둘릴 이유가 없죠. 예. 근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당위적 측면에서 너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점에서 확실하게 입법을 통해서 이 방송의 지배구조, 언론의 지배구조를 다져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니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또 하나 이제 정치권 합의가 필요한 부분 개헌인데 오늘 개헌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1년도 안 남았는데 논의조차 없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었거든요. 오늘 개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냐면 지금 국회의 개헌특위의 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네. 밝히면서도 만약에 이것이 안 국회에서 되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특위를 만들겠다. 그리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을 내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반드시 내년에 하겠다는 얘기는 분명히 했고 예. 지방선거 때 어쨌든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 예.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본권 문제, 지방분권 문제 이런 것들을 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예. 했는데 오늘 사실 기자회견이 이제 파격적이고 각본이 없는 좋은 기자회견이라고 저도 얘기하고 있고 모든 언론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점을 기자들이나 다른 신문사가 됐건 방송사가 됐건 누가 질문을 했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럼 중앙 권력 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중앙 권력 구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잠깐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개헌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권력 구조, 정부 형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굉장히 초미의 관심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오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이왕 파격적으로 한다면 다시 기자가 재반론을 하고 예. 거기서 대통령이 그 정도 부분, 다 모든 분야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예민한 부분은 좀 다시 언론이 질문하고 대통령이 다시 얘기하면서 조금 오고 갔어야 반론 재반론이 있었으면 예. 더욱더 이 기자회견이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그런 부분이 좀 점은 아쉽다. 다시 한번 좀 얘기할 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그 네.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요.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아쉬웠거든요. 아쉽다는 예. 게 기자분들이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이나 기본권 문제는 뭐 당연히 합의할 수 있다. 근데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개헌은 그럼 통치구조가 어떻게 바뀌지? 그럼 4년 중임으로 가나? 그렇죠. 아니면 의원내각제로 가나? 아니 뭐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 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는데 기자들이 그걸 듣고 그냥 넘어갔다는 게 저도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제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것 이 통치 구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분명히 좀 오가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좀 어느 정도 밝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이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중에 제가 이제 공감을 했던 건 기본권 관련해서 경제 조항 관련해서는 정말 많이 손을 봐야 돼요. 네. 저희 법조인들도 이게 헌법이 너무 오랫동안 바뀌지 않았죠. 근데 항상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뭐 임기 말쯤 하려고 그러면 이게 모든 게 다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서 그게 유지가 됐던 거지 이게 지금 조항이 잘 돼 있다는 의미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이 기본권 부분은 또 어떤 부분에 대한 기본권을 손볼지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앞으로, 그러니까 오늘 뭐 이 기자회견에서 다 밝히기 힘들었겠지만 정부에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국민들한테 계속 좀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추선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국민 기본권 그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뭐 동의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뭐 자세한 내용은 네, 또 뭐 그렇죠.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또 하나 오늘 관심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국민들 환영을 받는 복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문제는 이제 재원 부분에 대한 것을 국민들도 그렇고 야당에서도 좀 궁금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들어보시죠. 이 추가적인 정세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이 복지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정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원 대책 없이 계속해서 무슨 산타크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 대책을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부 설계된 것이다.
지금 복지 정책은 지금 나온 그 증세안만으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공론이 모아지면 증세 논의가 가능하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일단 상충되는 얘기인데 예.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놨다고 보여져요. 근데 지금 아까 인사 문제 잠깐 나왔는데 인사 문제하고 이 증세 문제가 야당과 굉장히 그 시각차가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증세가 지금 초고소득자하고 연소득 5억 이상 그리고 2천억 이상의 그 초대기업에 대한 증세는 공론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연 그것만 가지고 지금 국정 운영 계획 여러 가지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복지 정책 여러 가지들, 뭐 기초 연금 인상이라든지 이른바 이제 그 문재인 케어 이런 것들, 건강보험의 어떤 적정성 보장 이런 것들. 근데 지금 대통령의 인식은 세출 구조를 조정하면은 그 세출을 절약하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꼭 증세를 통해서만이 재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인식을 드러냈단 말이죠. 예. 그런 부분들은 야당들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뭐 이제 100일 지나서 비판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증세 없는 복지 호구를 내가 이 정부에서 또 얘기해야 되냐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그러나 증세에 대한 필요가 합의되고 공론화가 된다면 증세의 길을 열어놓겠다라는 얘기를 좀 터놓은 거예요. 지금 양 두 가지 가서 다 열어놨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 증세 문제는 어떻게 공론화 시켜나가냐의 문제고 아무튼 이 부분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어떻게 느끼면 국민에게 솔직하게 다가갈 필요는 있어요. 일반적인 지적이 우리나라 근로소득자의 46%가 세금을 안 내고 있어요. 이거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단 1년에 10만 원이라도 내는 것과 너무 많은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세금의 공평성 이런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세를 보편적인 증세가 필요하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듯이 증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초고소득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을 높여나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아마 정부가 오늘 대통령이 이런 말씀한 걸로 봐서는 그런 길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증세라는 건 조세 저항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공론하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사실 정권으로서도 내년 지방선거 의식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열어놓고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복지가 높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이 부분 이제 공론이 모아지면 증세 논의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열어둔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 질문도 나왔습니다. 사실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또 했는지 들어보시죠. 저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뭐 이렇게 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면 또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워낙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집값이 잡힐 거다. 그러나 안 잡히면 주머니 속에 정책들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큰데 이제 과거에도 이와 유사하게는 이제 규제를 했었죠. 노무현 정부 때도 했었고. 근데 그때는 역으로 집값이 더 오르는 그런 역효과가 나왔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집값이 안정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그래 양도세 중과되면 안 팔면 되지 하고 내가 안 팔면 내년에 부동산 대책이 더 강화돼서 보유세가 올라가면 어쩌지 하는 고민을 가지고 지금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보유세가 인상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없어지게 되면 그러면 팔지 않으면서 여전히 이제 매물 절벽이 나오면서 오히려 부동산 값이 오를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제 그렇다면 더 추가적으로 강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건 내년에 그러면 다주택자들 보유세도 인상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취임 100일에서 기자회견 내용 지금까지 조금씩 살펴봤고요. 역대 대통령들도 이 취임 100일을 즈음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모습은 어땠을까요? 장민정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는 건 청와대의 오랜 관행이지만 딱 이렇게 취임 100일에 맞춰 기자회견이 열리는 것도 참 오랜만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은 어땠는지 정리해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생략했습니다. 청와대 앞뜰에서 출입 기자들과 오찬으로 대신했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갖도록 좀 제가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이벤트를 좋아하지 않아서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야당은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1년이 지났을 즈음에야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파동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금 늦게 국민 앞에 섰습니다. 취임 100일 뒤 16세가 지나서야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파동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잘 챙겨봤어야 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요, 이 기자들이 손들어 질문하는 이곳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즈음의 기자회견장인데요. 노 전 대통령은 100일이 되기 이틀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와 서민 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했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예 국민과의 대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TV 생방송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국정 현안에 직접 답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의 100일 기자회견을 봤는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100일 즈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소고기 수입 파동 때문에 조금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자회견은 아닌 거죠. 낮은 기자회견한 게 자세로 아니고 조용히 치르겠다.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예. 이제 기자들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하면서 대화를 나눈 건데 예. 저런 부분은 오늘 대통령이 답한다라는 거하고 전혀 무관한 얘기죠. 저건 그야말로 오찬하는 거예요. 청와대 기자들하고. 예.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국민들과의 소통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새삼 지금 박근혜 전 정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지금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딱 10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아까 장민정 앵커가 설명한 것처럼 딱 100일 만에 한 건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네. 아까 말씀처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6일 만에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좀 훨씬 더 넘어서 했단 말이죠. 예. 100일에서.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100일에서 이틀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그랬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오늘 기자회견이 좀 상당히 흡사했던 게 아닌가. 이제 손두고 하고 이런 것들이.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저희가 이제 다 살펴봤는데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100일은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점수를 주고 있을까요? 그 지지율을 보면은 대부분 조사에서 이제 80%를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YTN 조사도 84%였는데요. 중앙일보 조사에서도 지금 잘하고 있다가 84%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조사를 보면은 지금 80% 내외로 지금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적게는 78%, 많게는 지금 좀 전에 YTN 여론조사처럼 84% 네. 정도의 국정수행 지지도를 국민들이 보내고 있는데 그거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네. 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차별점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에서 가장 국민들이 아쉬워했던 게 대통령이 왜 국민들과 소통을 이렇게 하지 않지? 그렇죠. 왜 대통령이 국민들이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지? 네. 왜 그 아픔을 보듬어주지 않지였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소통의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이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여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 전 정권의 특징이 약간 권위주의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했다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도 보통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 커피 회동이나 그렇죠. 아니면 웃옷을 벗을 때 이건 제가 해도 됩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소소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 전 정권에 느끼지 못했던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 높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어쨌건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놓는 것들이 중산층이나 서민들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을 많이 지금 네.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감되는 정책들이요. 네, 이 정도로 국정수행 지지도 100일 동안 높았던 정권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전에 김영삼 정부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은 굉장히 좋지 않았잖아요. IMF 때 네. IMF를 맞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기조로 쭉 잘 가면 정말 어찌 보면 처음으로 정말 국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마지막에 퇴임한 대통령이 될 수 예. 있겠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에 지금 아까도 문제를 제기했던 이런 복지 문제들 국민들이 환영을 하나 이게 실현이 가능한 거야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야당도 지금 그렇게 관련해서 비판하고 네.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실현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눈높이는 이만큼 지금 높아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국정 수행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국민들에게 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네. 돈과 관련된 부분, 물론 오늘은 세입세출만 조정을 하면 다 해결된다고 하셨지만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솔직하게 투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 지지율 굉장히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마 정권 교체가 됐다는 것, 또 개혁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었다는 이 부분이 아마 공통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자, 문재인 정부 정말 100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 뭐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십니까? 국민들 관심을 끈 부분들 구글 트렌드로 좀 살펴봤더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픽 한번 주실까요? 네, 일단 다들 기억이 나실 겁니다. 5.18 기념식 때 유가족을 포옹했던 그 가슴 찡한 장면 국민들 머릿속에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는 특별한 인사를 했었죠. 임기 중에 봉화에는 다시 안 온다.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를 강조했었고 또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애국 보훈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다음 한미 정상회담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었겠죠. 여기 5초 학수에도 굉장히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 부분도 국민들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잡스를 연상시켰던 그 보고였죠. 100대 국정과제 보고하는 장면. 국민들은 네. 주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기억하고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까도 나왔지만 이른바 반사효과 얘기를 많이 해요. 박근혜 전 정권과 너무 대비되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권은 사실은 대통령이 거의 국민과 소통이 없었던 정권이었기 예. 때문에 이른바 이제 반사효과다, 뭐 이런 또 기저효과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반사효과만으로 100일 동안 이렇게 80%의 내외의 전 지지를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네. YS 정권 때 100일 전에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 이제 그야말로 충격요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그런 충격요법은 아직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YS와 거의 비슷한 지지를 보이는 건 역시 국민들이 그 적폐청산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다소 뭐 이제 국민들과 생각이 다른 것도 있어요. 인사 문제 같은 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80%잖아요. 대개 정권이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있으면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적폐청산에 대한 도움도 있고 앞으로 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단지 소통한 행보, 뭐 커피 잔도 이런 거로 지지율이 절대로 예. 받쳐지지 않아요. 그런 어떤 정책적인 기대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받쳐지는 건데 중요한 거는 현재 국회 상황이잖아요. 네. 여소야대 상황이에요. 결국 입법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국정개혁 100대 과제인가 그것도 지금 거의 500개 가까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 쪽 지지가 80% 70% 넘는다 하더라도 야당은 여전히 지금 거의 어떤 면에서부터 비판이 많이 있는 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지금 과제는 이런 많은 시민적 에너지를 계속 모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보유해야 되는 것이고 그 시민적 에너지와 시민적 에너지를 어떻게 조직화해서 이것을 의회에 투입시키냐 문제예요. 예. 이걸 두 가지 잘 결합시키면 야당의 반대도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걸 이 정부가 반드시 유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이 야당의 비판이 나오고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여소야대 정국이라서 더 그렇죠. 뼈저리게 느끼는 예.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는 100일을 맞아서 굉장히 매서운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은 문재인 정부의 100일 어떻게 평가했는지 여당과 야당 입장 같이 들어보시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80% 안팎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국민적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을 한마디로 내로남불 100일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적폐 탈영으로 집권을 했지만 오히려 안보와 인사, 각종 정책에서 새로운 적폐를 쌓아왔습니다. 높은 지지율은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감 때문이고 그 기대감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실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정부는 솔직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해야 됩니다. 모두 다 퍼줄 것처럼 얘기해서 80%쯤이 되는 이런 고공 지지율 행진에 취해서 나라 국간을 거덜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그리고 내로남불이다. 이런 평가를 야당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수행 지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 이런 것들이 실현되면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도 반영이 된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 정권에 대한 그런 반사효과로 지지율이 높은 거에다가 내놓는 정책들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와닿는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와닿는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도 그 전 정권들도 왜 못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돈 문제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증세 대책만 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지금 100대 과제를 완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총 178조라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하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구심들을 정확하게 해소해 주지 못하면 지금 이렇게 높았던 기대감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지금 야당의 지금 비난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은 야당도 그러니까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데 공론화에 나가자라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지 무조건 비판하면서 우리 국회에서는 협조 안 해로 나가는 건 지금 현 시점에서 국민들의 저항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야당의 비판도 분명히 정부에서는 경청을 해야 하나 야당도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한 말씀 그 부분 드리면은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도 비판받을 점이 있죠. 어느 정권이나 뭐 100% 완벽한 정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80%의 지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나중에 또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야당도 흔히 하는 말로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내로남불 100일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왜 그 여야가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또 하나 뭐 새로운 적폐를 만들겠다. 근데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데 어떻게 80%가 나옵니까? 이건 역설적으로 말하면요. 국민들의 민의를 무시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야당이 정치적으로 약간의 수위가 높을 수 있어요. 정치 공세를 하는 거니까 야당은 당연히 정치권의 원사들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말들이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야당이 비판하면 좋으나 그건 여러 가지 118조를 들기 위해서 증세를 용감하게 얘기하자라고 얘기하든가 그것도 비판이거든요. 오늘 대통령이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잖아요. 일정 부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제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소득자들 46% 세금 안 내는 이거 내게 하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자꾸 비판을 하면서 견제해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새로운 적폐다. 내로남불 100 이거 사람들 국민들이 이걸 동의하겠어요? 전 야당의 이런 인식이 정치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안 있는 비판을 하면서 견제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부 100일 비판에 굉장히 당력을 집중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홍준표 대표 TK를 돌면서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비판도 하고 있는데요. 어제 대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런데 홍준표 대표 선거 당시에는 친박 끌어안기 발언들을 이어갔었죠. 함께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교도소에서 내 차 타고 오면서 들어보니까 극도로 건강이 나쁘답니다. 그런데 이 사이 검찰 얘들은 문재인이 눈치 보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구속 집행정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국정을 잘못 운용한 그 벌을 받고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법정에서 정치적으로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 내 새끼들 좀 풀어달라. 유무죄를 법원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좀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대통령을 지낸 분 그리고 장관 수석하고 법정에 앉아갖고 내가 그렇게 시켰나요? 이렇게 질문이 오갈 수가 있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안고 가겠다는 건지 출당하라는 건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발언은 어쨌든 대통령이 정치적인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이 사태가 왔다. 지금 어제 발언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치적 책임 문제가 아니라 지금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만 18가지 정도가 되는데 이걸 정치적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는 좀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홍준표 대표 지금 핑크색 자켓 입었죠? 네. 핑크색 자켓을 입게 된 이유가 이제 가장 취약한 계층, 약한 계층이 이제 젊은 층이잖아요. 젊은 층에 다가가겠다는 의미로 좀 저런 자켓을 입고 나오셨는데 자유한국당이 맨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전 정권의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 전 정권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거를 끌어안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촛불을 좌파로 규정을 하고 근데 촛불이라는 게 사실 진보에서만 전부 다 촛불을 들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국정수행 지도가 84%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제1야당이라는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과연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듭니다. 네, 핑크색 자켓 얘기해 주셨는데 또 안에 빨간 셔츠를 입으셨네요. 빨간 넥타이 대신에. 근데 대구 하면은 박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잖아요. 홍준표 대표 이번 대선에서 1위를 한 지역이기도 한데 굳이 대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이 한 발자국 나올 수 없어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일단 출당시킬 때 뭔가 당에서 자신의 어떤 확고한 입지를 다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4월 30일 날 발언과 너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지금 같은 정치인이라서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어떤 정치적 입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국민들한테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련돼서도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을 보이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힐 때 그럴 때 진정성 있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두 분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과 쉬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두 분 다 형식적인 면에서는 합격점을 네. 주셨고요.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광복절 경축사 네. 내용의 어떤 그 맥락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특히 촛불 정신 그리고 국민 주권 시대. 자, 이 부분이 오늘도 강조가 됐습니다. 자,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100일 진정한 국민 주권 시대가 시작됐다. 촛불혁명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 자,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사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게 된 가장 중심이 됐다고 해야 될 게 결국 저번 겨울에 있었던 이 촛불 집회였죠. 네. 그러니까 촛불 정신이라는 게 대통령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법 평등하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죠. 대통령이 탄핵이 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그리고 지금 구속이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 그게 어찌 보면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루는데 단초가 된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저번 정권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특권이나 반칙이나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전 정권과 확연히 달랐던 건 대통령이 직접 그 현안의 현장에 직접 가고요. 네. 그리고 어제 있었던 뭐 세월호 유가족들도 직접 청와대를 불러 소통을 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좋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게 이제 복지 분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이제 복지 분야에 관련된 거 일단 나왔던 정책, 의료보험 문제나 뭐 이런 것들 너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나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그럼 무슨 돈으로 하지?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오늘 뭐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증세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좀 형성을 하고 조금 더 저는 이 정부에서 이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좀 솔직해져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예.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녹취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 문재인 대통령 오늘 외교안보 분야 질문에서도 이제 제재와 대화 이 기조에 대한 입장은 이제 비슷했습니다. 한반도에서 절대 전쟁은 불가하다 이 입장 다시 강조를 했고요.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군사 행동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엎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인 합의입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결국
평화적인 해결을 또 강조했습니다. 사실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이 평화라는 단어가 사실 20번 넘게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도 같은 기조예요. 절대로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안 된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동의가 없으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네. 모든 옵션을 한국과 상의한다라는 데 합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죠. 그런 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아무튼 최근에 와서 뭔가 숨 고르게 들어간 것 같아도 여전히 UFG 훈련을 앞두고 있고 한미 군사훈련 긴장이 완전히 뭐 이제 사그러졌다고 전혀 볼 수가 없는 예. 상황이잖아요. 김정은이가 얼마나 또 예측 불가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적어도 외교 안보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에게 절대 전쟁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미국과 중국과 모든 나라가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나라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죠. 어쨌든 전쟁이 나게 되면 이 한반도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대통령으로서 미국에 대해서 불편할 정도 얘기를 한 거라고 보여지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그 얘기를 그저께 경축사에서도 했고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예. 언급을 한 것이라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선 확인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보낼 의향이 있냐 이런 네. 질문도 사실 나왔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 대화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렇지만 분위기가 조성되면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뭔가 담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를 정해놓고요. 질문도 어떤 걸 할지 다 이렇게 청와대와 조율을 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 지난번 때들의 기자회견과는 확연히 다른 거죠. 예. 뭐 다 설명하시고 그리고 이미 다 보도가 된 겁니다만 각본도 없고 편집도 없고 시나리오도 네. 따로 없는 이런 이제 기자회견을 보였는데 뭐 과거 박근혜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의 그 답변 자체가 대단히 도식적이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너무 이제 예. 판에 박힌 듯한 대답이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적어도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인 오늘 이제 국정 현안에 대해서 네. 외교 안보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마지막 원전 부분에까지도 여러 현안이 다뤄졌는데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대단히 높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예.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그 자신의 소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통령 스스로가 알고 있는 통계 수치 같은 것들을 제시하는 게 과거 대통령과 많이 달랐다라고 느껴지고 예. 오늘 기자회견의 그 제목이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입니다. 아까 우리 네. 백 변호사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제 기자들이 묻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자리에 언론은 국민을 대신해서 있는 거예요. 대의제민주주의가 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장관에게 질의하듯이 오늘 이제 언론이 기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문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높은데 기존에 이제 여러 얘기를 해왔어요 대통령께서.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저께 광복절 경축사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특히 외교 안보 분야 최근에 그렇죠. 북미 간의 긴장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대통령의 평소 생각이 그대로 다시 이제 강조한 부분들이고 뭐 앞으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영빈관 얘기도 좋은 지적이에요. 춘추관에서 항상 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이런 걸 깨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편의를 돌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네. 그리고 시민적 공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취임 100일을 맞은 문 대통령의 첫 기자간담회 어땠는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5월 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인수위도 없이 다음 날 바로 이제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100일이었는데 오늘 첫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도 지지율 80% 이상 정도 되는 네.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소통이라는 방점을 오늘도 찍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는 오늘 다른 내용은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좀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오늘 춘추관에서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영빈관에서 영빈관에서 했죠. 했죠. 그러니까 영빈관이 이제 보통 뭐 독립유공자 모찬이나 이런 곳을 하는 곳인데 춘추관에서는 내외신 기자의 300명을 다 수용을 해서 자유롭게 편안하게 질의응답을 하기가 좀 곤란하다라고 해서 좀 다소 넓은 곳으로 좀 오게 된 오늘 한 거잖아요. 250명 네. 정도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을 그러니까 했어요. 그렇게 기자들의 편의를 봐서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던 것도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정권과는 조금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오늘 어쨌건 산무 기자회견이었죠. 그렇죠. 시나리오도 없었고 질문지도 없었고 그리고 편집도 전혀 없는 그런 내용을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어쨌건 대통령이 기자들이라는 게 어찌 보면 국민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한 거라고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좀 허심탄회하게 대답을 하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어느 정도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 주제하고 순서만 정했고 누가 질문할지 어떤 내용을 질문할지는 전혀 정하지 않았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뭐 중간에 대통령 긴장되시죠? 뭐 떨리시죠?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기자들이 오히려 더 떠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혀서 좀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하진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는 사실 이런 기자회견을 할 때 다 그 질문자